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남자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나의 집은 북남로 근처의 오래된 아파트다. 그곳은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낡았지만 나는 이 거리를 사랑했다. 이른 아침이라 길거리에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적막감이 느껴졌다. 사람들은 항상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더 길게 느껴진다고 말했지만 나에게 새벽은 유난히 무겁고 길게만 느껴지곤 했다. 지하철역에 도착해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으로 내려가는데 그날따라 왠지 모를 싸늘한 공기가 느껴졌다. 그런데 플랫폼에는 나 말고도 한 여성 승객이 서 있었다. 그녀는 나와 반대쪽 끝에 서 있었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지하철은 오지 않았고 우리는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이상하게도 그 여성 승객은 전혀 초조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한 번 힐끗 쳐다봤다가 이내 시선을 돌렸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옷은 마치 과거에나 유행했을 법한 오래된 스타일이었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나를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가 생각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왔다. 그제야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었다. 눈동자는 어딘가 초점이 맞지 않는 듯 했고 창백한 피부는 피 한 방울 없는 것처럼 보였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른 아침 거리가 한산한 와중에 그녀의 기이한 모습이 내 신경을 날카롭게 했다. 내가 뒤로 한 발짝 물러서자 그녀는 멈춰섰다. 우리는 그렇게 잠시 서로를 응시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벌려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고개를 돌렸다. 다시 앞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플랫폼에는 나 혼자만 남아 있었다. 열차가 멈추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 안으로 뛰어들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창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다. 왠지 모르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순식간에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소름이 돋았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그 일을 잊어버리기 위해 애썼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플랫폼에 서 있을 때마다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해봤지만 다들 별것 아니라고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일이 있은 후로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찝찝함이 따라붙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나는 회식이 늦게 끝나 새벽 첫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플랫폼에 거의 다 닿았을 때 멀리서 긴 머리를 가진 여성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였다. 내가 그 일을 처음 겪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이번에는 아침보다 훨씬 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뭔가 보이면 안 될 것 같은 막연한 공포감이 나를 붙잡았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부르듯 손짓했다. 이유 없이 두려움보다는 이상한 호기심이 뇌리를 스쳤다. 나는 조금씩 그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을 때 이번엔 그녀가 서서히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수키야 이제 그만 오라 라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영무원이었다.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번아웃과 쌓인 피로로 누군가를 잘못 본 것은 아닐까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반쯤 믿기는 했지만 이런 일을 2번 겪은 뒤로 나는 그 지하철역을 다시 밤늦게 찾지 않았다. 나중에 그 지역 근처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에게 이야기해보니 10년도 넘게 전에 그 역에서 탈선, 사고로 사망한 여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기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몸서리가 쳐다왔다. 과연 내가 본 것은 누구였을까 아니면 나의 환상이었을까? 그 이후로 나는 출퇴근길에도 이어폰을 더 꽂고 길거리를 서둘러 걷기 시작했다.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은 이제 다시 찾지 않으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종종 공유되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주로 경험담, 전설 또는 단순한 창작물로 구성되며 독자들에게
오싹한 느낌을 주기 위해 세세한 설정과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하나의 긴 공포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외곽, 오래된 주택가의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가 있다. 이 아파트는 이미 몇십 년이 지나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외관조차 을씨년스러웠다. 건물 외벽에 드리운 검푸른 어둠은 삐걱거리는 창틀과 깨진 유리창에서 나오는 소리와 어우러져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기분 나쁜 공포감을 안겨주곤 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지연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잡으며 저렴한 보증금에 홀린 듯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큰 기대 없이 지연은 일에 집중하겠다는 마음만으로 묵묵히 이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지연은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다. 비가 유난히도 많이 오던 어느 늦은 밤 지연은 아주 작은 소리에 잠에서 깼다. 툭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규칙적인 소리였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창문 밖에서 손가락으로 이를 두드리는 것처럼 아주 묘하게 들렸다. 불안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지만 그저 바람 때문일 거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소리는 이어졌다. 이제는 점점 커져만 가는 소리에 지연은 설잠을 이루기 힘들었고 결국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었다. 친구는 가볍게 넘기며 아마도 쥐나 새 때문일 거라고 말했지만 지연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지연은 소리의 근원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등 뒤에서 강한 차가움이 전해졌다. 누군가가 있는 듯한 강렬한 느낌에 몸이 굳어졌지만 그녀는 겨우 용기를 짜내어 뒤를 돌아보았다. 아득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지연은 손전등을 들어 조명을 비추었지만 그저 낡은 가구들만이 고요히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내 그녀는 창문에 시선을 돌렸고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귓가에 들리던 규칙적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 박동에 맞추어 점점 더 빠르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다. 아무도 없었다. 숲속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만이 그녀의 얼굴을 세차게 스쳐갈 뿐. 며칠 후 지연은 이 소문을 듣게 되었다. 바로 그녀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서 오래전 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얘기였다. 정확히 20년 전 그 지역에서 한 여성이 실종되었고 그 후로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그녀가 자주 배회하던 쪽이 바로 이 아파트가 있는 곳이라는 추가적인 정보가 지연을 사로잡았다. 이전에는 단순한 도시에 있을 법한 이야기로 치부했지만 점점 소리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갔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기어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내고자 결심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는 생활했다. 그러다 소리가 다시금 들리기 시작했다. 이어폰을 벗어냈을 때 소리가 그녀의 바로 앞에서 울리고 있었다.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그녀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창문을 다시 열었다. 이젠 단순히 확인하는 건 너무 소리의 근원을 찾고 말겠다는 생각이었다. 마치 이끌리듯 손을 뻗어 아래를 향해 내밀었을 때 갑작스레 뭔가 차갑고 끈적한 게 손끝에 닿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겁에 질려 손전등을 비춰본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된 노란색 우비였다. 그 순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고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손전등이 흔들리며 그 그림자를 벽에 비출 때 검은 형체가 서서히 가까워지는 듯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더는 버틸 수 없는 공포에 그녀는 도망치듯 방문을 열고 달렸다. 이어 복도 너머로 들려오는 복잡한 발소리와 함께 급히 계단을 내려와 아파트 밖으로 도망쳤다. 다음 날 너무나도 충격받은 그녀는 결국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집주인에게는 잠을 잘 못 자겠다는 말로만 둘러대고 짐을 꾸렸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그녀는 다시는 창문을 닫고 잔 적이 없다고 한다. 지연은 아직도 그 밤의 소리가 무슨 의미였는지 아파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모른 채 그곳을 떠난 이후로는 비오는 밤마다 다시금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끼곤 했다. 마치 그곳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을 것처럼 말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그녀와 같은 그 아파트에 살거나 근처를 지나다녔던 사람들 모두 비 오는 날만 되면 어딘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준이라는 대학생이 있었다.
준이는 방학을 맞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외가에 머물게 되었다. 외가에 도착하자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저택이 눈에 띄었다. 저택은 너무나도 낡았고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호기심이 많은 준이는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외할머니께 이 집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다. 외할머니는 그 집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아무도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단다. 그 집의 역사가 좋지 않은 일들로 가득 차 있거든. 하지만 괜한 호기심을 갖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노파심에 하는 말이란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기된 이야기에 오히려 준이의 관심은 더 커져만 갔다. 며칠 후 준이는 마을 친구들과 함께 저택을 탐험하기로 했다. 그들이 저택에 다가가자 문은 삐걱이며 저절로 열렸다. 어두운 복도는 먼지투성이었고 스산한 분위기는 그들을 두렵게 했다. 하지만 친구들끼리 있으니 용기가 생겼다. 그런데 저택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고 먼지가 많아 방 안은 매우 어둡고 침침했다. 한 친구가 손전등을 켜자 벽에는 오래전 사람들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글자들이 보였다. 글자들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피가 겹쳐 있었고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친구 중 한 명이 웅얼거렸다. 저택을 조사하던 중 준이는 2층으로 이어지는 낡은 나무 계단을 발견했다. 계단은 무너질 것처럼 삐걱거렸지만 갈 분위기가 아닌 듯 싶었다. 2층에 올라가 방을 둘러보던 준이는 한 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수십 년 전에 쓰여진 것 같았고 누군가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었다.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며 준이는 섬뜩함을 느꼈다. 일기에는 저택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 자꾸 사라진다는 이야기와 함께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그들을 노린다는 글이 쓰여 있었다. 준이는 그 이야기가 단순한 상상임을 믿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일기가 끝날 때 즈음엔 글자가 점점 커지며 두려움이 묻어났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바람 소리와 함께 문이 쾅 닫혔다. 놀란 친구들이 방으로 달려왔고 모두 함께 그 방에 발이 묶였다. 어두운 방 안에서 희뿌연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알 수 없는 말을 웅얼거리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준이는 급하게 일기장을 닫고 뒤로 물러났다. 다행히도 친구 중 한 명이 정신을 차리고 창문을 열었다. 창문을 통해 다시금 밖으로 나온 그들. 저택에서 멀리 떨어진 뒤에야 심장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 후로 그들은 다시는 저택에 가지 않았고 외가를 떠나기 전까지는 일체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준이는 한동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에서 그 낡은 저택과 함께 얼굴 없는 형체가 자신을 쫓아왔다. 준이는 그 형체가 무엇을 원했던 것인지 저택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인지 끝내 알지 못했다. 그저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인해 다시는 그 집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을 뿐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준이는 졸업 후 사회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잊히지 않았다. 마을을 다시 찾을 때면 저택 쪽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그날의 기억은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고 가끔씩 귓가에 들리는 이상한 속삭임과 함께 자신을 자극하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준이의 인생의 길고 긴 그림자를 들이운 저택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빛을 잃은 그 눈동자는 언제나 그 마을로 돌아가길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